자, 수능국어 독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문제를 맞추려면 우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문이 복잡하고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자, 세부 정보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읽어가면서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밑줄을 긋지 않으면 흔적이 남지 않고요. 나중에 문제를 푸는 단계에 돌입했을 때 제시문의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시 지문을 읽거나 또다시 뒤져서 밑줄을 긋거나 이런 이제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2배로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밑줄 긋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 이런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전체 흐름을, 즉 논리적 흐름을 주의하면서 읽어야만 독해력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대충 읽고 대충 문제만 풀면서 어떻게 독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자,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밑줄을 긋는 방법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일관된 어떤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의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와 밑줄과 세모, 혹은 뭐 별표, 혹은 X, 혹은 반대 화살표, 혹은 그냥 화살표 같은 이런 식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각 단락에 보면 중요한 단어, 화제어가 있습니다. 자, 그 화제어에 즉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어를 발견하면 거기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화제어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 설명 중에서 문장을 길게 긋는 것이 아니고 짧게, 자, 오타가 있네요. 자, 밑줄은 짧게 긋는다. 핵심 단어 끊어서, 밑줄을 끊어서 짧게 긋는다. 길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고 짧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이와 같이 등등 이렇게 접속 부사로 되어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요, 논리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논리의 방향이 변환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는 세모를 그어서 표시를 두드러지게 하면 되겠고요. 자, X와 별표와 반대 화살표, 화살표 같은 방법은 조금 이따가 뒤에 논리 패턴을 설명할 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락이 중간에 바뀌죠. 보통 독서 지문의 단락은 정말 짧은 건 3개부터 해서 많게는 한 7개 단락까지 나오는데요. 자, 단락이 바뀌는 것은 그 단락의 화제어, 다시 말하면 소주인공이 바뀐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락이 바뀌면 반드시 그 첫 문장에서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즉 화제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꼭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문장이 있다 보면요, 어떤 문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어떤 문장들은 덜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문장들의 중요한 것들이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그 문장들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해하고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문장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갈 수가 있고, 그런 문장이 체크가 됐을 때 문제에서, 선지에서, 보기에서 항상 언급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확률적으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문장들의 논리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사전에 이해해 두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번인데요. 자, 제일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모든 문장은 주어와 수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SV 구조 안에 목적어도 있고 뭐 부사어도 있고 관용어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와 수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술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 전체를 길게 긋지 말고 끊어서 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문장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은 SV가 하나씩밖에 없겠지만 문장이 뭐 3줄, 4줄, 많게는 5줄, 6줄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문장이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문장을 일단 끊어서 문장을 한 개의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SV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두 번째 SV가 나오겠죠. 자, 또 세 번째 SV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를 끊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not A but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는 인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사는 경기도 남부가 아니라 북부에 있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일사는 경기도 남부가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not A but B 문장의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남부가 아니라 북부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not A but B 문장에는요. A 부정하는 대상에는 X를 표시하고요. 이렇게 X를 그 다음에 긍정하는 대상에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니까 A의 X, B에는 동그라미. 자, 이렇게 표시해 두면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용 일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선지에서 이와 연관된 문장이 언급될 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정문인데 not A. 자, 일사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수도가 당연히 아니죠. 수도는 서울이니까. 이런 문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부정문의 형태인데요. 이 부정문은 not A but B와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not A but B는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거라면 부정문은 부정 대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장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때 표시하는 방법은 이 not A 부정의 대상에 X를 그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일사는 수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수도의 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대립 개념입니다. 자, 이 우주의 예문을 들어볼게요.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에는 예컨대 태양 같은 별도 있지만 지구 같은 행성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물질 속에서 별이라고 하는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하고 그 별 근처를 돌아다니는 행성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별과 행성은 대립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립 개념을 표시할 때에는 반대 화살표를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 화살표를. 자, 마지막 6번, 7번 두 개 남았네. 6번의 조건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not A but B 부정문 대립 개념은 굉장히 쉬운데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조건문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한번 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가 충분히 와야 꽃이 핀다. 예문이 있다가 줘봅시다. 자, 이 문장을 좀 뜯어본다면요. 자, 비가 충분히 오는 것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꽃이 핀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거를 조건 혹은 원인, 뒤에 거를 결과라고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결과가 아니고 조건이나 원인이 중요합니다. 꽃이 피는 조건은 뭐냐? 비가 충분히 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을 조건문 혹은 인과문이라고 하는데 독서 문제에서는 이런 문장을 선지에서 많이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이 결과를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 7번은 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 인과 연속인데,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나중에 이게 씨가 떨어지면 다시 또 싹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과정, 이걸 우리가 인과의 연속을, 자, 인과가 반복되면 이거를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읽을 때는 마디마디, 우리가 논리의 관절이라고 불러요. 이 중간중간에 논리의 관절, 논리적 관절이라고 선생님은 명명하고 있는데, 자, 꼬리꼬리 이 인과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 관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맨 처음 시작의 인과 시작과 마지막 끝의 결과, 이 시작과 끝의 부분을 잘 주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장의 주요 논리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밑줄을 실제로 여기 지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적용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가 지금 여러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 필기할 시간을 줄게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거를 지문 가운데 있는 빈칸에 촘촘하게 차분차분하게 정리를 꼭 해놓고 이걸 기준 삼아서 독서 지문을 이해하고 밑줄 긋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오늘 설명할 지문은 2019년 11월 고1 학평 모의고사 국어 25번, 29번 독서 지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번호가 29번, 33번 되어 있는 거는 마더턴 교재에서 선생님이 번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독서 지문을 일단 문장을 읽어 나가기 전에 단락에 번호를 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단락에 처음 시작 부분에 숫자를 좀 붙여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문단, 자, 2문단, 3문단, 자, 그 다음에 4문단,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지막 문단이 5분단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이제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기죠. 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딱 보기에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언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인문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골 그런 선수죠.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뭐 이성이 뭐냐, 진리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기존 철학자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철학의 내용에 관심은 별로 없었고요. 이런 삶과 죽음, 이성, 뭐 이런 진리 같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 언어 표현 방식의 규칙과 본질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칸트, 뭐 그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헤겔 같은 이런 일반적인 철학자와 다른 길을 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을 언어 철학자라고 합니다. 자, 문장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생각할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딱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의 주요 논리 패턴 밑에 잠깐 가볼게요. 자, 논리 패턴 주어, 술, 구조, 그 다음에 SV, 구는 끊기, 나대법비, 부정문,
대립개념, 조건문, 과정 중에서 이 3, 4, 5, 6, 7번 중에서 어떤 패턴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not they 법비 문장이 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생각하는 내용. 자, 내용이 아니라 not they 법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묶어서 왼쪽에 쓸게요. not they 법비 문장의 논리 패턴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까? not A에는 X하고 B에는 아까 동그라미를 표시했었죠.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철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 자, 비트겐슈타인이 주어고 주장이 지금 서술어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주장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 자, 종래의 철학이 뒷문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 자, 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대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끊어서 긋습니다. 자, 그들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 자, 이들은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명제와 사실관계를 간과했다. 이것들은 간과하다, 빠뜨렸다. 자,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자, 이걸 빠뜨렸다는 걸 X해 볼게요. 종래 철학은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주로 갖다 보니까 명제의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철학, 자, 이때 종래 철학과 새로운 철학은 대립관계가 되겠네요.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 말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는 자, 바로 뭐냐면 앞에 나왔던 명제와 사실의 관계가 되겠죠.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한 단락을 읽었죠. 자, 논리 패턴을 잘 이해하면 문장의 흐름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쌤이 뒤에 아까 앞에서 그 밑줄 긋는 방법을 설명할 때 밑줄 긋는 구체적인 방법만 얘기하고 한 단락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한 단락을 지금 읽지 않았습니까? 한 단락을 다 읽었을 때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았죠. 자, 한 단락이 끝나면요. 자, 제목을 밑에 달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이 제목을 달아보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전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거는 안 되겠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습할 때에는 이런 제목을 다는 것이 굉장히 독해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은 어떻게 다느냐? 자, 무엇에 무엇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제목을 명사형으로 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락은 자,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의 뭐에 대해서? 철학적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네.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관심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혹은 명제와 사실의 관계,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관심을 소개해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이 바뀝니다. 여러분, 단락이 바뀌면 선생님이 뭐가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소주인공이 바뀝니다. 소주인공이 바뀌는데 그 소주인공은 어디에서 바뀌느냐? 바로 첫 문장에서 바뀝니다. 보통은 그렇죠. 첫 문장에서 바뀝니다. 따라서 단락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첫 문장을 주의해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뭐 당연히 주인공은 계속 비트겐슈타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바뀌지 않은 주인공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단락이 바뀌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유지가 되지만 비트겐슈타인을 설명하는 그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명제와 사실의 관계로 그 소주인공이 이동을 했죠. 비트겐슈타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명제와 이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 그렇죠. 명제는 사실과 대응됩니다. 보통 명제는 자, 판단, 생각, 의견을 갖고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판단, 생각, 의견을 갖고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다. 이것도 명제입니다. 컵은 물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이것도 명제이죠. 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것도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사실과 일치하는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근데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자, 이것도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명제인데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경제의 경제, 정치, 국방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선진국의 지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명제와 사실관계를 일단 자, 대응시켜 본다. 자,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합니다. 자, 비교 끊어서 밑줄을 그어볼게요. 비교해서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X 부정문이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자, 일단 참과 거짓의 판별 방법은 명제와 사실의 비교가 되겠네요. 비교해서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를테면 자, 예시를 들고 있는 일종의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속 부사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렇죠. 세모로 표시합니다. 이를테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명제, 판단이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이 명제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 이 실제 경험의 사실과 비교. 맞네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한다.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 자, 이건 예시를 두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밑줄을 자세히 그릴 필요 없겠고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의 사례가 나왔네요. 태양은 거꾸로 지구를 돈다 라는 명제는 이것도 하나의 명제인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면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시가 되겠네요. 자, 이처럼 세모 쳐보겠습니다. 이처럼이란 접속 부사는요, 앞에 있는 장황한 설명, 긴 설명을 요약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 정리. 자,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사실과 대응하여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한다. 그렇겠죠. 이때 하나의 명제라고 하는 건 내용이 하나이라는 뜻이죠. 내용이 하나. 자, 앞에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뭘 해봅니까? 그렇죠. 제목을 달아봅니다. 어떻게? 무엇에 무엇으로 달아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자,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이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의 주인공이 이거 아닙니까? 소주인공을 파악해서 그냥 제목으로 가져오면 대부분 제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명제, 자, 뒤에 대시를 그어서 조금 추가해서 적어볼게요. 명제와 사실 관계는 뭐냐?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봐서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아니하면 거짓. 자, 이게 바로 명제와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 대시를 그어서 내용을 추가해주면 더 완벽한 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자, 다음 문단. 자, 그렇다면 세모, 접속 부사 나오면 세모 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와 같은 명제. 자, 이제 명제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아까는 명제가 내용이 하나짜리였는데 돌고 영어로 표현하면 and로 앞뒤, 자, SV 문장이 두 개로 이어지는 겹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명제는 하나의 사실을 갖고 있지 않고 보니까 두 개의 사실. 자,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독자에게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명제가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고 두 개의 사실에 대응하죠. 자, 이렇게 실문을 던진 다음에 자, 단락이 바뀔 때 첫 번째 문장에서 바뀐 첫 문장에서 뭐가 바뀐다고 했죠? 소주인공이 바뀐다고 했고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기를 선생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다. 자,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진리함수 이론이네요. 자,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복합적인 명제, 두 개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자, 머리 좋아요. 자, 함수는 수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철학에도 끌어왔어. 그러니까 창의적인 철학자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단순한 형태의 명제는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명제, 우리가 요소 명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요소 명제를 몇 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가 하나의 요소 명제가 되겠네요.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뒤에 또 다른 지구를 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요소 명제가 되겠죠. 이 요소 명제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큰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함수 이론을 지금 고민할 때 일단 용어를 만들었네요. 기본적인 명제, 기초가 되는 명제를 요소 명제라고 명칭을 붙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자, 그러면 요소 명제가 뭐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부정문이네요. 최소의 언어 단위다. 그렇죠? 자, 이거는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 자, 요소 명제는 원자 사실, 최소 사실과 대응하죠. 자, 아까 명제와 사실이 이제 요소 명제와 원자 사실이라는 용어로 조금 더 좀 심화되어서 복잡하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당연히 일치하면 참이 되겠죠. 예컨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거 요소 명제인데 이 요소 명제는 보니까 원자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우리가 경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 그 일치하기 때문에 이 요소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요소 명제와 사실의 일치,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 자, 새로운 용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중간에 소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처음부터 주인공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주인공 주변의 인물이 먼저 나오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딱 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한참 또 나오다가 어떤 장면이 바뀌었을 때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악한이 등장하죠. 얘도 소주인공입니다. 자, 이렇게 장면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공이 소주인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독서할 때에도 그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진리함수 이론이 전체의 주인공이라면 지금 요소 명제와 원자 사실이라는 소주인공이 나왔었고 새로운 소주인공이 지금 진리 가능성이 새롭게 튀어나온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요소 명제는 그렇죠. 딱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제 하나의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 작은 명제를 지금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또한이라고 하는 건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걸 알려주는 접속 부사. 접속 부사에는 세모를 쳐요. 세모를. 그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 명제. 새로운 주인공, 소주인공 또 나왔네. 복합 명제. 요소 명제와 복합 명제는 대립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복합 명제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명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복합 문제 속에는 요소 명제가 2개 있거나 그 이상 개 있거나 하는 거죠. 그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합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 여러분 경우의 수 수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 자,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요, 요소 명제의 그 결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오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머리가 좀 아프죠? 자,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는 일단 중요한 맥락을 체크해 놓고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문장 일단 나가야 됩니다. 일단 직진을 해야 돼요. 거기서 너무 망설이면 시간이 너무 깨지게 됩니다. 자,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요소 명제의 수를 n, 자, 요소 명제의 수를 n이라고 해볼게요. n개로. 그럼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소 명제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진리 가능성은 2개죠. 참 아니면 거짓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으로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 자, 요소 문제가 2개 되지 않습니까? 요소 문제가 2개니까 진리 가능성은 2의 2승에서 4개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복합 명제 진리 가능성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소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꼭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3문단을 다 읽어봤습니다. 3문단의 제목을 역시 달아볼게요. 제목은 어떻게? 무엇에 무엇으로 단다. 자, 그럼 3문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진리함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냥 뒤에 은은 달 필요가 없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진리함수 이론을 가지고 자, 요소 명제와 복합 명제, 의 진리값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의 진리값을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 연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단락이 바뀐다. 자, 소주인공이 바뀐다. 소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진리 연산이 나왔네요. 오. 진리 연산은 뭐냐? 각각의 요소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연산을 진리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진리 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며, 자,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함수, 다시 말하면 진리 함수, 진리 함수, 뭐 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건데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규칙, 그 함수는 규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규칙. 이 만들어 나온 방법이며, 진리 연산의 결과는, 자, 결과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소주인공이 살짝 바뀌었으니까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 진리 연산의 결과를 이퀄 진리 조건이라고 한다. 자, 지금 단어가 막 개념어가 튀어나오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일단 소주인공을 잘 포착해 보세요. 진리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 연산의 결과는 진리 조건과 같은 것이다. 자, 일단 이렇게 기계적으로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 명제의 경우에, 자, 앞에 것이 이제 요소 명제 P, 자, 그리고 뒤에 거를 요소 명제 Q라고 일단 이렇게 기호를 붙여 놓은 거죠. 자, PQ. 자,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 이 두 개의 명제가 돌고라고 하는 고는 그리고와 같은 의미니까 and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요소 명제가 뭐뭐하고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복합 명제를 기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복합 명제, 요소 명제 P와 요소 명제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 자, 이때 그리고가 진리연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라는 진리연산이 적용된, 그리고 진리함수 P, N, Q, P, Q. 자, 이 P, Q를 우리가 진리함수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좀 복잡하지만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얘들아, 복잡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생각을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해를 해야지만 뒤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산문단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이 산문단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표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고 간다면 이 지문에서 문제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진리연산, 진리함수, 진리조건, 진리연산 결과. 자,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연산, 진리함수, 진리조건.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 아까 진리연산의 결과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좀 더 볼게요. 진리함수 PNQ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고 다른 지구주를 돈다가 참이 될 때에만, 자, 두 요소 명제. 자, 그러니까 P도 참이 되고 Q도 참이 될 때에만, 둘 다 참이 될 때에만 진리값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교니까. 자, P도 왼쪽 표를 보겠습니다. 왼쪽 표를 참고해 볼게요. P가 참이고 Q가 참일 때만 T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F가 들어있으면요, 당연히 값은 F가 되겠고, 물론 둘 다 F일 땐 당연히 전체 진리값은 F가 되겠죠. 되게 쉬운 표 아닙니까? 자,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구현한 진리표. 자, 이게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왼쪽 표와 같이 P와 Q의 진리 가능성. 자, 새로운 주어가 나왔네요. 새로운 소주인공 보입니까? 뭐가 나왔나요? 진리 가능성의 동그라미 차. 자, 진리 가능성. 자, 그래서 진리 가능성이 여기입니다. TT, FT, TF, FF. 자, 이게 진리 가능성이죠. 진리 가능성. 그리고 자, 진리 조건. 자, 진리 조건 동그라미. 진리 조건 어디? 이게 진리 조건이네요. 진리 조건은 TFF, TFFF. 이게 진리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어볼게요. 진리 조건. 이건 진리 가능성. 그리고 자, 이건 요소 명제. 그리고 이건 진리 함수. 그리고 요건 진리 연산. 자, 이렇게 이 표를 용어를 연결시켜 선생님은 옷을 입혀봤습니다. 이런 표 같은 거 이해할 때에는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갖고 와서 단어를 찍어주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표시를. 자, 그래야지만 이 지문을 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문단까지 읽었습니다. 자, 사문단의 제목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제목은 무엇으로 단다. 자, 딱 보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진리연산이네요. 진리연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의는 달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진리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의 5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의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다. 머리 아파. 첫 번째 문장이 보통은 길이가 짧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단위 문장이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추가해서 SV가 계속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정신을 좀 차리고 의미 단위를 끊어. 자, 하나씩 끊어서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단락 마지막 5분단의 소주인공, 첫 번째 문장의 소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의미 있는 명제가 소주인공이 되겠네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의미 있는 명제를 지금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명제는 뭐냐면요. 복합 명제인데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대요. 그럼 봐봐. 의미 있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라면 의미 없는 명제는 어떨까요? 판단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자, 의미 있는 명제일 때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근데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의미 있는 명제, 참인 명제죠. 그럼 이때 의미라고 하는 거는 자, 참이나 거짓, 참 명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짓 명제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가 참인 명제인데 반대로 지구가 달 주위를 돈다. 이건 거짓인 명제죠. 거짓이긴 하지만 거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도 말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되는 거죠. 거짓이지만. 그런데 옛날에 중세 시대에 당시 이제 성직자들이 그런 식의 논쟁을 하기도 했대요. 예를 들면 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썰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런데 바늘 위에 천사가 한 명만 올라간다. 아니야, 10,000명, 10,000명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런 명제는 자,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제이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명제가 되죠. 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반면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의미 없는, 즉 무의미한 명제 혹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입니까? 대립 개념이 되겠네요. 의미 있는 명제는 플러스, 무의미한 명제,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무의미한 명제, 의미를 결여한 명제이냐? 자, 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대. 자, 부정문이네요. 부정문 어떻게 표시합니까? X. 대응하는 사실이 없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어. 참과 거짓이 없어. 대응하는 사실도 없고 참과 거짓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not A의 부정문이 되는 거네요. 그럼 부정문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조건이네요. 자, 무의미한 명제의 조건, 대응하는 사실이 없다, 혹은 참과 거짓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일단 무의미한 명제는, 의미가 없는 명제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고 참과 거짓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 자, 주어가 살짝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이 없긴 한데 언제나 참, 언제나 거짓인 명제. 조금 다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글의 필자가 그런 무의미한 명제가 어떤 사례 예시가 있는지, 혹은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어떤 사실이나
사례가 있는지 이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사례가 없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전공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읽고 그 사례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머리가 좋은 친구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렵죠. 좀 불친절하네요, 이 지문이. 따라서 그 다음 가볼게요.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그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두차 모두 거짓이 표기되겠지만 이는 진리 연산의 결과. 그렇죠. 결과. 연산의 결과와 상관없겠죠. 항상 참 아니면 거짓이 될 테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접속 부사가 되겠네요.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뭐가 있느냐? 주어가 이거죠.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명제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의미한 명제이거나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단락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본으로 갖고요. 자,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은 뭐냐? 바로 의미 있는 명제, 즉 대응 사실과 비교했을 때 참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읽는 것에 시간이 좀 걸려도 처음에는 읽는 방법이랑 훈련을 꼼꼼하고 찬찬하게 해주기를 선생님이 요청합니다. 그래야지만 독해력이, 독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명심하고 문제를 숙제로 풀기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 짐을 읽고 흉내만 내는 것은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좀 진지한 자세로 열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덤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향상이 돼요. 자, 이렇게 읽은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재심을 잘 이해한다면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풀립니다. 자, 하나 몇 개만 풀어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29번. 명제와 사실에 하는 게 이런 거 안 나왔죠. 벌써 1번은 앞에서부터 첫 번째 의미 단위에서 끝났습니다.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선지 2번.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을 사례를 중심, 공통점? 그런 거 나왔습니까? 없죠? 앞에서 X. 통념을 비판, 비판 이런 거 없죠.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 생각. 사람들의 보통 생각. 상식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대학을 가야지만 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통념이 있죠. 물론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 나온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념이 되겠습니다. 자, 통념은 보통 뒤에 비판이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명제에 대한 통념 나오지 않죠. X. 자,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혔다. 맞죠? 특정 이론, 진리함수 이론이 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시문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선지는 그냥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지를 검토할 때는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키워를 사용해서 O나 X를 표시합니다. 자, SV를 끊어서 보고 거기에 OX를 표시하면서 하나씩 위에서 아래로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력이 늘어요. 오답률이 줄어들고. 자, 5번은 거의 볼 것도 없겠습니다. 4번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시대순 정리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30번.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대요. 여러분,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밑줄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자, 기억이 어디 있었더라?
자, 확인해 볼게요. 기억이, 여기 있는 산문단, 산문단에 여기 있습니다. 산문단 앞에 가서 봅시다. 요소 명제라고 되어 있네. 명제와 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 명제.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아이고. 기억이 왼쪽 여기 요소명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요소명제의 위치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두는 게 좋습니다. 요소명제. 요소명제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선진 하나씩 검토해 볼게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미주고서 OK로 주고요. 자, 2개 이상의 명제가 결합되면 복합 명제입니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자, 원자사실, 요소명제와 원자사실이 일치가 되면 자, 일치 여부에 따라서 진리값이 정해지는 거 당연히 맞죠.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4번 보겠습니다. 요소명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언제나 2이다. 그쵸? 요소명제는 자, 2의 n승, 명제가 하나면 2의 1승이니까 언제나 2개가 되겠죠. 자, 참 아니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는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5번,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교류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다. 자,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교류한 명제의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 오문단에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요소 명제가 기준이 아니죠. 기준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앞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 자, 아까 무의미한 명제는 사실이 없고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의미를 기대한 명제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 언제나 거짓죠. 즉 진리값, 진리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선지를 검토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 제시문을 빨리 읽다 보니까, 예컨대 대충 읽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읽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단계에 왔을 때에는, 선지의 판단이 OX가 잘 안 돼요. 물음표가 남기겠죠? 그럼 잘 몰라.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제시문을 또 가서 또 왔다 갔다, 선지에서 시간을 몽땅 쓰고, 제시문을 또 한 번 뒤져봐야 되니까 또 시간을 왕창 쓰고, 그러면서 시간이 양쪽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오답까지 나와요. 그럼 폭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에 있다? 지문 위에 있다 하는 거. 자, 꼭 기억해 두고요. 지문 위에 미치고기 훈련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보기는 위크를 참고해서 임의의 두 명제를 각각 진리표로 만든 것이다.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진리표 2개가 나와 있네요. 1과 2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산은 기호가 달라요. 1번은 자, 또는이라는 진리 연산. 여기는 뭐뭐이면이라는 또는이 아니고 뭐뭐이면 조건 절의 진리 연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게 요소 명제. 자, 이렇게 개념을 한번 위클을 참고해서 보라고 했으니까 이 표 갖다가 위클에 나오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 개념을 밑에 있는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적용할 때 중요한 점은 개념을 옷을 입히듯 입혀야 됩니다. 개념을 입혀서 표시해 줘야 돼요. 선생님 좀 해보세요. 여기. 자, 여기가 P가 요소 명제, 그리고 Q도 요소 명제가 되겠죠. 그럼 P and Q는 복합 명제인데, 자, 그리고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게 진리 조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요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까 뭐였었죠? 제시문을 가보면요. 진리 가능성, 진리 가능성, 진리 조건. 아까 제시문 4문단 읽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진리 가능성, 진리 조건, 그 다음에 진리 연산, 진리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진리 가능성, 이게 진리 함수. 자, 이런 식의 용어를 갖다가 입혀서 옷을 입히듯이 개념을 여기다가 입혀준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문제는 그냥 바로바로 풀립니다. 31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진리값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리 연산의 결과인 진리 조건은 자, 진리표 1입니다. 진리표 1. 여기에서 진리 조건 TTTF 진리 조건 당연히 맞네요. 이게 이거니까 쉽게 5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복합명제 진리값이 F일 때 F일 때는 여기 이게 F죠. 진리값이 복합명제 진리값이니까 F일 때는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이름을 진리값이 F일 때는 원자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자사실과 비교했을 때 원자사실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일 때,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이 아니면, 그죠? 자, 둘 다 비교했을 때, 둘 다 진리값이 F일 때는 비교했을 때, 자,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사실 두 개의 요소 명제를 다시 말하면 P 명제하고 Q 명제를 요소 명제를 원자사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일치하지 아니하면 F가 나오죠. 둘 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 P와 Q가 둘 다 원자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서 F가 나올 때에만 그럴 때 복합명제가 F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자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게 아니고 자, 원자사실과 대응시켰을 때 둘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3번.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죠? 자, T나 F로 말할 수 있으면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P와 Q의 진리 가능성, 여기 진리 가능성 TT, FT, TF일 때는 참이다. 당연히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그러면 요소명 2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1번도 풀어냈습니다. 32번.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진리표 1과 진리표 2에 대해 보인 반응, 자,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3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진리표 1과 진리표의 진리함수는 서로, 그럼 진리함수가 뭡니까? 앞에가 진리함수는 이것을 진리함수라고 하죠. 자, 진리표 1은 P 또는 Q. 자, 진리표 2는 P이면 Q이면 Q. P이면 가로 열고 Q이면 P 이렇게 되는 게 진리함수죠. 그 진리함수가 같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다르죠. 자, X를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자, 이렇게 어떤 게 O인지 X인지를 실제 선지 문장 안에서도 기호를 사용해서 OX를 그 단어 위에다가 끝에 하지 말고 끝에다가 표시하지 말고 단어 위에다가 OX 하도록 선생님은 권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2번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달리 부분을 묶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묶지 않으면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묶어서 주어를 뒤에 것만 남겨둘게. 이렇게 그러면 일단
뒤에 주어를 먼저 판단해 볼게요.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여러분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아까 오문단에서 의미 결여한 명제는 항상 T이거나 항상 F이거나 자 진리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그러니까 진리 함수에 상관없이 항상 T, 항상 F라고 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앞에 진리 가능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T가 되네요. 항상 T가 됩니다. 자, 이건 뭐 당연히 뭡니까? 언제나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된다는 거 이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진리표 1은 달리라고 했으므로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설명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역시 답인데요. 여기서 뭐 스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3, 4, 5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 묶었을 때 진리표 2는 복합 명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속한다. 여러분 진리표 2는 아까 의미를 결여한 문제입니다. 자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오문단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하죠. X 여기 단어 위에다가 X 이렇게 단어 위에다 X 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위에다 X 4번 볼게요. 진리표 1의 복합명제와 진리표 2의 복합명제에 적용된 진리연산. 자, 여러분 진리연산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럼 진리연산은 자, 여기 기호, 이 기호를 진리연산이라고 하죠. 자, 헷갈리면 제시문에 가서 진리연산 개념을 따져보면 됩니다. 앞페이지 가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진리연산은 아까 뭐였냐면 이 표에서 자, 진리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연산은 진리함수가 만들어놓은 방법,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진리연산은 그리고 이걸 진리연산이야.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진리연산은 자, 진리함수에 사용된 기호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진리연산은 진리함수에 사용된 기호를 가리킨다. 그런데 또는이거나 그리고나 아니면 뭐뭐 이면이거나 이것들을 우리가 진리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진리표 1의 복합문제에 사용된 진리연산은 진리표 1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POQ구나. POQ니까 또는이 되겠고요. 진리표 2는 P이면 가로 열고 Q이면 P였으니까 이때 진리연산은 여기 요거 화살표가 되겠네요. 자, 서로 같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네요. 같다 X 단어 위에 X 합니다. X입니다. 선지 5번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의 수는 자, 요소 명제의 수가 진리표 1이 1개입니까? 진리표 1의 요소 명제의 수는 몇 개였죠? 2개죠. 진리표 2는 몇 개였습니까? 진리표 2는 요소 명제의 수가 P와 Q가 있으니까 2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뒷부분은 맞고요. 앞에 이게 1개, 여기 X, 이 부분이 X가 되겠습니다. 단어 위에 X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선지를 검토할 때 여러분들 선지 검토 시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자, 단어 끊어서 그 위에다가 O와 X를 표시한다. 단어 위에다 OX 표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것만 잘해도요. 나중에 내신할 때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거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요. 대충 OX하고 뒤에다 OX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표시가 안 돼. 그러면 나중에 5번까지 갔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 잘. 따라서 하나씩 검토하는 그 순간에 그 위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3번.
자, 윗글을 이해한 학생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요. 비트겐슈타인의 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기 A가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데아란 영원 불변하는 특성이 있고 끊어서 빛을 긋게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데아는 유관이 아니야. not a 법비 문장이네요. 이 문장. not a 법비 문장. 어떻게 기억을 보십니까? 유관의 X.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순수 완전한 형태를 가리킨다. 이게 뭔지 정말 너무나 추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이데아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게 뭐지? 가볼게요. 선지 1번. A, 즉 이데아는 철학의 관심사로 봐야 할 내용을 담은 명제. 여러분, 이데아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은 뭘 주장했죠? 의미 있는 명제를 주로 다루자. 다시 말하면 참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능한, 즉 이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의미 있는 명제, 즉 참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즉 사실과 비교해서, 명제를 사실과 비교해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의미 있는 명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과 비교할 수 없겠네요. 사실과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할 수 없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철학의 관심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데아는 참과 사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사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생각하는 바가 표현된 것이 맞긴 합니다만, 의미 있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도 아니고요. 생각하는 바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3번. A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경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A는 실제 경험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마음의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사실 없는 건 맞습니다. 판단할 수 없게 무의미의 명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33번에 풀어봐 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가서 밑줄을 그어야 돼. 마음의 눈, 나대의 법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육안이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본다? 실제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보기에도 똑같이 본문 이와 똑같이 밑줄 긋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긋는다. 밑줄을 반드시 긋는다. 그래야지만 선지를 판단할 때 쉽게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정답을 빨리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 밑줄 긋는 재심의의 방식과 그 원리, 방법, 그리고 실제를 보여줬고요. 문제 푸는 과정까지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필기를 꼼꼼하게 잘 해 두시고 앞으로 숙제할 때,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 이런 방법으로 꼭 하기를, 도전해 보기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다면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서 꼭 실천해 보시고 반복해서 일관되게 끝까지 가기를, 인내하면서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